강태무의 세계는 완벽한 직선과 정밀한 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서울의 심장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무의미한 광원의 집합일 뿐이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책상 위 수십 개의 창으로 분할된 모니터 속에서 춤추는 숫자와 그래프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시간은 그의 통제 아래 흐르는 강물과 같았고, 감정은 그의 사전에서 삭제된 지 오래된 단어였다. 그의 공간은 그 자신을 완벽하게 반영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구 배치, 그리고 그 어떤 개인적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정돈된 상태. 이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잘 설계된 요새였고, 강태무는 그 요새의 유일한 군주였다. 여자라는 존재는 그의 철옹성에 단 한 번도 균열을 내지 못한 그저 사업적 혹은 생물학적 카테고리에 불과한 대상이었다. 그에게 여자는 필요하지도 흥미롭지도 않았다. 이서아는 그 요새에 스며든 한 방울의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고 걷는 법을 터득한 듯 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공기의 흐름보다도 조용했고, 그녀의 존재감은 벽지의 무늬보다도 희미했다. 고아원에서 자라 일찍부터 사회에 내던져진 그녀에게 생존은 곧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 특히 남자들 앞에서는 그녀는 완벽한 유령이 되어야만 했다. 그들의 시선, 목소리, 심지어 그림자조차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오늘이 이서아가 강태무의 펜트하우스에서 일하게 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집주인과 마주친 적이 없었다. 그는 새벽같이 나가 자정이 넘어 들어왔고 그녀의 근무 시간은 그의 부재 중에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중요한 화상회의 때문에 강태무가 이례적으로 서재에 머물고 있었고 오 여사 이 집의 총괄 가사 관리인은 서아에게 그의 커피를 가져다 주라는 어려운 임무를 맡겼다. 오 여사는 서아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도련님은 방해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니 발소리조차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쟁반만 조용히 내려놓고 나오면 돼.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다. 이서아의 극심한 남성 기피증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 여사였기 때문이다. 서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은쟁반 위에 놓인 하얀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서아의 떨리는 시야 속에서 아른거렸다. 그녀는 서재의 육중한 원목문 앞에서 몇 번이고 심호흡을 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입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거대한 서재는 수천 권의 책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중앙에는 도시의 야경을 등지고 앉아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공간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다. 강태무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였다. 그는 누군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늘 그랬듯 무시했다. 그의 세상에서 고용인이란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의 예민한 청각에 거슬리는 소음이 잡혔다. 아주 미세하지만 공포에 질렸을 때 나는 사람의 숨소리 그리고 찻잔이 쟁반 위에서 가늘게 덜그럭거리는 소리였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의 공간에서 불협화음은 용납되지 않았다. 서아는 그의 책상으로 향하는 몇 걸음이 마치 지옥을 걷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넓은 등 굳게 닫힌 입술 날카로운 턱선이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오직 쟁반을 내려놓는다는 임무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책상 옆 작은 테이블의 공간을 확인하고 몸을 숙이는 순간 강태무가 갑자기 몸을 돌려 무언가를 집으려 했다. 그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던 서아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녀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다. 놀란 그녀의 몸이 움츠러들었고 균형을 잃은 쟁반이 앞으로 기울어졌다. 뜨거운 커피가 쏟아져 내리며 중요해 보이는 서류 위로 검은 강물처럼 번져나갔다. 하얀 도자기 찻잔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서재의 정적을 산산조각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귓가를 맴돌았다. 강태무의 시선이 엉망이 된 서류에서 천천히 이서아에게로 옮겨갔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분노도 놀람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무기질적인 시선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가던 존재.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공포로 새하얗게 질린 얼굴,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 크게 뜨인 눈동자를 한 어린 여자가 서 있었다. 무슨 짓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위협적이었다. 그 목소리가 서아의 고막을 파고드는 순간 그녀의 얼어붙었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무의미한 사죄의 동작을 반복했다.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무는 말없이 그녀를 관찰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뤄왔다. 실수를 저지른 직원들의 변명, 눈물 혹은 뻔뻔한 태도에 익숙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실수를 저지른 직원의 불안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포식자 앞에 선 초식동물의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녀는 그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다른 무언가를 훨씬 더 끔찍한 존재를 보고 있는 듯했다. 그 비정상적인 반응이 그의 무감각한 호기심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추궁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완벽한 공간을 오염시키는 불쾌한 소음처럼 느껴졌다. 그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명령했다. 나가, 단 한마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서아는 도망치듯 서재를 빠져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서재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공포의 잔향과 커피 향, 그리고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강태무는 잠시 동안 그 잔해들을 내려다보았다. 짜증이 치밀었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잃지 않았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오 여사를 부르려다 손을 멈췄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모니터 한쪽 구석에 있던 직원 관리 프로그램을 열었다.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그는 방금 전에 그 얼굴을 떠올리며 마우스를 움직였다. 이서아, 22살, 고아원 출신, 경력은 온통 식당과 청소 용역뿐. 이력서의 빈약한 정보들은 방금 그가 목격했던 극단적인 공포를 설명해 주지 못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통제된 세계에 이해할 수 없는 변수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다음 날 아침, 강태무의 세계는 다시 완벽한 질서로 복귀했다. 밤새 뉴욕 증시는 그의 예상대로 움직였고 골치 아팠던 인수합병거는 새벽녘에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
모든 것이 그의 통제 아래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정밀한 사고 회로에 아주 미세한 불순물이 끼어든 듯했다. 어젯밤에 그 여자 이서아의 겁에 질린 얼굴이 수시로 떠올라 그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다. 그것은 계산된 위험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는 평소처럼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부 침입자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거실과 복도를 비추는 카메라 화면을 띄웠다. 화면 속에서 이서아는 어제와 다름없이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가구의 먼지를 닦고 바닥을 청소하며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날선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강태무는 녹화된 영상을 빠르게 돌려보았다. 며칠 전 정원사가 발코니의 식물들을 관리하러 왔던 순간을 찾아냈다.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음에도 정원사가 나타나자 이서아의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는 청소를 멈추고 그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벽에 등을 기댄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공포가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남성을 향한 것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흥미로운 데이터였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는 직접 관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청소 스케줄을 확인한 그는 서재에서 나와 그녀가 있는 거실로 향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장에서 책을 한 권 꺼내드는 척했다. 등 뒤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숨소리마저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는 먼지떨이를 든 채로 마치 시간을 박제당한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다. 시선은 바닥에 고정한 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는 듯했다. 그 모습은 강태무에게 기묘한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권력이나 우월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교한 기계 장치의 예측, 불가능한 오작동을 발견한 공학자의 감정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라는 고장난 부품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을 들고 다시 서재로 돌아갔다. 그가 사라지자 화면 속에서 그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에게 그의 침묵은 위협이었고 그의 시선은 심판이었다. 며칠 후 강태무는 두 번째 실험을 감행했다. 그는 복도에서 깨끗한 리넨을 옮기고 있는 그녀와 마주쳤다. 피할 수 없는 거리였다. 그는 일부러 걸음을 멈추고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재의 서류들은 정리되었나? 그것은 단순한 업무 확인이었지만 이서아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그의 목소리가 그녀의 고막을 때리는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리넨 더미가 힘없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하얀 천들이 그녀의 발치에 무덤처럼 쌓였다. 그녀는 어제처럼 고개를 숙이고 의미 없는 사과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그녀는 감히 그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발끝만이라도 시야에 들어올까 두려워 그녀는 땅바닥에 거의 머리를 박을 듯이 허리를 숙였다. 강태무는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번에도 결과는 실패였다. 정상적인 소통이라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지나쳐 가버렸다. 그녀는 그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떨리는 손으로 리넨을 끌어모았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반응들은 강태무의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의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란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어느 오후 그는 주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대화 소리를 들었다. 오 여사와 이서아였다.
그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오여사와 마주보고선 이서아의 얼굴에는 아주 잠깐 희미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녀가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다. 그가 주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짧은 평화는 유리처럼 깨졌다. 오 여사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고 이서아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뒷걸음질쳐 조리대에 몸을 기댔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작은 조약돌처럼. 강태무는 그녀를 의식하지 않는 척하며 오 여사에게 저녁 메뉴에 대해 몇 가지를 지시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조리대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존재를 향해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다. 지시를 마친 그는 몸을 돌려 나가려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만년필을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만년필은 이서아의 발치 근처로 굴러가 멈췄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몸을 숙여 펜을 주워줄 것이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펜과 그녀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의도를 시험하는 조용한 압박이었다. 이서아의 시선이 바닥에 펜에 닿았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검고 잘 닦인 그의 구두 끝에 닿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함정이다. 몸을 숙이는 순간 자신은 가장 취약한 자세가 된다. 이것은 놀이다. 그는 자신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눈앞에서 성광처럼 터졌다. 숨이 막히고 시야가 흐려졌다. 그녀는 작고 갈라진 비명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반응하기도 전에 주방을 뛰쳐나갔다. 강태무는 그녀가 사라진 빈 공간을 잠시 응시했다. 바닥에는 여전히 그의 만년필이 차갑게 놓여 있었다. 그의 가장 단순한 실험이 가장 격렬한 실패로 돌아왔다. 이것은 단순한 기피증이나 트라우마가 아니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심연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떤 사업적 난제 앞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정복욕과 함께 그 심연의 끝을 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도시는 아래에서 잠들었고 시간은 흐름을 멈춘 듯 고요했다. 강태무는 여전히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복잡한 수식과 데이터가 가득한 모니터가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평소와 같은 날카로운 집중력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 한 구석에서 알 수 없는 잡음이 계속해서 그의 사고를 방해했다. 그것은 바닥에 떨어진 만년필과 겁에 질려 도망치던 작은 뒷모습에 대한 잔상이었다. 같은 시각 이서아는 악몽의 한가운데에 갇혀 있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이 안전한 펜트하우스의 침대에 누워 있지 않았다. 그녀는 낡고 삐걱거리는 소파 위 술과 담배 냄새가 역겹게 뒤섞인 어둡고 밀폐된 공간에 있었다. 끈적거리는 시선이 그녀의 온몸을 훑었고 귓가에는 저속한 농담과 함께 자갈이 구르는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녀의 팔과 다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싫어, 싫어요. 오지 마. 그녀는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공포가 그녀의 목을 틀어막고 숨을 빼앗아갔다. 남자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순간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비명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아, 그 비명은 꿈의 경계를 넘어 고요한 펜트하우스의 침묵을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다. 서재에 있던 강태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첫 반응은 침입자였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고 냉철하게 변했다. 그는 소음 없이 움직여 서재를 빠져나왔다. 비명소리는 직원들이 머무는 복도 끝방 이서아의 방에서 들려왔다. 그는 복도를 가로질러 그녀의 방문 앞에 섰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문 손잡이를 부술듯이 잡아 돌렸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이서아 씨,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안에서는 대답 대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 새어나왔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단단한 어깨로 문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나무가 쪼개지는 파열음과 함께 잠금 장치가 부서지며 문이 거칠게 열렸다. 방 안의 광경은 처참했다. 이서아는 침대 위에서 이불에 얽힌 채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은 굳게 감겨 있었다. 그녀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악몽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제발, 제발 그만. 그녀의 입술에서 애원과도 같은 잠꼬대가 흘러나왔다. 강태무는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 순간 그가 지금까지 수집했던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남자 앞에서 보이던 극도의 공포, 비정상적인 회피 반응, 그리고 지금의 이 처절한 악몽까지. 그의 실험들은 상처 입은 동물을 막대기로 찔러보는 것과 같은 행위였음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생경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질책과 눈앞의 작은 존재에 대한 알 수 없는 보호 본능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큰 공포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방을 나가는 대신 조용히 방 한구석에 있는 작은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악몽과 싸우는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는 감시자가 되었다. 그의 존재는 위협이 아닌 고요한 증인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서아의 격렬한 몸부림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악몽의 파도가 물러간 자리에 탈진과 혼란이 남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부서진 방문과 방 한구석에 앉아 있는 남자의 형체가 들어왔다. 공포가 다시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그 실루엣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강태무였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위협적인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림자처럼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남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들의 존재는 폭력적이고 침입적이었지만 그의 존재는 고요하고 비현실적이기까지 했다. 그 절대적인 고요함이 역설적으로 그녀의 미친 듯이 날뛰던 심장을 조금씩 진정시켰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 외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서아는 침대 위에서, 강태무는 의자 위에서, 두 사람은 방의 양끝에 자리한 채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장 깊고 추악한 상처가 그의 눈앞에서 벌거벗겨졌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그녀가 어떤 남자에게서도 기대해 본 적 없는 침묵의 위로였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사건 이후 강태무의 펜트하우스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생겨났다. 그는 오여사를 통해
혹은 그의 비서를 통해 어떠한 설명도 없이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남성 정원사는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자리는 중년의 여성 정원사로 대체되었다. 모든 배달 물품은 1층의 서비스 입구에서 여성 직원에게만 인계되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었다. 강태무 자신을 제외하고 이서아가 일하는 공간에서 남성의 그림자는 완벽하게 지워졌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오여사였다. 그녀는 수십 년간 강태무의 집안을 지켜보며 감정 표현에 서툰 그의 아버지와 그를 쏙 빼닮은 아들을 묵묵히 보좌해왔다. 그녀는 강태무의 이러한 이례적인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그의 서툰 방식의 배려라는 것을 짐작할 뿐이었다. 그녀는 이 기묘한 관계의 조용한 관찰자이자 때로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이서아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언제 어디서 남성과 마주칠지 모른다는 지긋지긋한 공포가 사라지자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위협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부 세계의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는 거대한 성역처럼 느껴졌다. 짓눌렸던 숨통이 트이자 그녀는 비로소 주변의 작은 변화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배려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녀가 끼니를 거를 때면 주방에는 항상 그녀를 위해 남겨둔 것처럼 보이는 따뜻한 수프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휴식 시간에 자주 머무는 창고 옆 작은 공간이 외풍 때문에 춥다고 느낀 다음 날 그곳에는 작은 담요가 개어져 있었다. 거친 청소 약품 때문에 갈라진 그녀의 손을 본 며칠 뒤에는 직원용 화장실에 최고급 무향 핸드크림이 비치되었다. 이 모든 것들에는 어떠한 설명도 메모도 없었다. 처음에 이서아는 이 모든 것이 오여사의 친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조심스럽게 감사를 표할 때마다 오여사는 그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피할 뿐이었다. 필요한 사람에게 갔을 뿐이란다. 그 모호한 대답은 이서아의 마음에 작은 의문의 씨앗을 심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묵묵히 자신을 지켜보던 그 남자의 얼굴이었다. 두려움이 거친 자리에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무를 피해 숨지 않았다. 오히려 기둥 뒤에 숨어서 혹은 복도 모퉁이에서 몰래 그를 훔쳐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본 것은 위협적인 포식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식당에서 홀로 식사를 하는 남자 도시의 화려한 야경을 무표정하게 응시하는 남자. 그리고 끝도 없이 일에만 몰두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 속에서 그녀는 자신과 닮은 깊은 고독을 발견했다. 그의 부와 권력,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차가운 공기만이 맴돌았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이런 배려를 베푸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밤 그녀의 부서진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침입자가 아니라 서툰 방식의 구조자였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긴 복도에서 화병을 닦고 있었다. 저편에서 강태무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이전 같았으면 심장이 멎고 온몸이 굳었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저 하던 일에 집중하는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옆을 지나치는 순간 그의 걸음이 아주 미세하게 느려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보고 있다는 시선이 느껴졌다. 이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그녀를 얼어붙게 만드는 위압감이 없었다. 대신 텅 빈 공허함, 마치 그녀 자신의 외로움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쳐갔고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이 아닌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기묘하고 새로운 박동으로 뛰고 있었다. 강태무는 그의 제국 진성그룹의 심장부인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한국 재계의 거물인 윤 회장이 앉아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수조원 규모의 합작 투자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강태무는 평소와 다름없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로 협상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의 논리는 날카로웠고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그의 옆에는 윤 회장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윤지석이 배석해 있었다. 같은 시각 이서아는 아주 드문 외출에 나서고 있었다. 오 여사가 강태무의 저녁 식사에 쓸 특별한 약재가 필요한데 거래처에 배달이 펑크가 났다고 했다. 오 여사는 조심스럽게 이서아에게 진성그룹 빌딩 지하 아케이드에 있는 전문점에 다녀와 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낯선 남자들로 가득한 외부 세계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강태무의 영역인 진성그룹 빌딩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았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다. 진성그룹의 로비는 거대하고 웅장했다. 높은 천장과 빛나는 대리석, 바닥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녀를 압도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이곳은 그 남자의 성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성의 보호를 받는 아주 작은 구성원이었다. 그녀는 무사히 심부름을 마치고 약재가 담긴 작은 종이, 가방을 든 채 다시 로비로 들어섰다. 펜트하우스라는 안전한 보금자리로 돌아갈 생각에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져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를 마친 강태무가 윤 회장 부자를 배웅하며 엘리베이터 홀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윤지석은 아버지의 칭찬에 우쭐해하며 오만함이 묻어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경로와 이서아의 경로가 로비 중앙에서 교차될 운명이었다. 이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고 시선은 정확하게 윤지석의 얼굴에가 꽂혔다. 세상이 멈췄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시야가 터널처럼 좁혀졌다. 그 얼굴. 매일 밤 악몽 속에 나타나 자신을 짓밟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과거의 공포가 쓰나미처럼 그녀를 덮쳤다. 손에서 종이 가방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고 약재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작고 겁에 질린 신음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로비의 화려한 조명들이 눈앞에서 빙빙 돌았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며 그녀의 연약한 정신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강태무는 윤 회장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본능적으로 로비에 들어선 이서아를 인지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 바로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윤지석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녀의 남성 기피증, 그 처절했던 악몽, 그 모든 공포의 근원이 바로 윤지석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던 것이다. 사업적인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져 나갔다. 그는 어리둥절해하는 윤 회장에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라는 짧은 말을 던졌다. 그는 긴 다리로 단 3걸음에 이서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윤지석과 그녀 사이에 자신의 몸을 강철의 벽처럼 세워 그녀를 가렸다. 그는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닿은 순간이었다. 그의 손길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놀랍게도 위로가 되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그는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지석을 보았다. 강태무의 눈에는 더 이상 사업가의 냉철함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경멸과 사리에 가까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윤지석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눈앞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고작 가사 도우미 한 명에게 보이는 진성그룹 대표의 반응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았다. 강태무는 더 이상 윤 부자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떨고 있는 이서아를 부축해 자신의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의 손은 한시도 그녀의 어깨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로비 한가운데에는 망연자실한 윤 회장과 그의 아들만이 남겨졌다. 수조원의 계약은 그렇게 허공으로 사라졌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이서아는 벽에 기댄 채 무너져 내렸고 강태무는 차가운 분노가 서린 얼굴로 강철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노려보았다. 강태무의 전용 엘리베이터가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이서아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그는 반쯤 정신을 잃은 그녀를 부축하여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놀라 달려나온 오 여사는 이서아의 끔찍한 상태와 강태무의 얼굴에 서린 냉혹한 분노를 보고는 모든 질문을 삼켰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알았다. 강태무는 부탁드립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만 남긴 채 오 여사에게 이서아를 맡기고 곧장 서재로 향했다. 서재의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그의 비서실장이자 가장 신뢰하는 신복인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어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들렸다. 윤지석.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조사해. 그리고 이서아라는 여자와의 연관성도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그의 명령은 질문이나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전화기 너머의 김비서는 잠시 숨을 멈췄지만 곧바로 알겠습니다. 대표님이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강태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보고서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멋대로 조합되며 끔찍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종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얼려버리고 천천히 상대를 부서뜨리는 차가운 분노였다. 그는 자신이 구축한 질서의 세계가 윤지석 같은 쓰레기 같은 놈의 무질서한 폭력에 의해 더럽혀졌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다음 날 새벽, 김비서는 약속대로 보고서를 들고 나타났다. 강태무는 말없이 보고서를 받아들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몇 년 전 이서아가 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그곳의 단골이었던 윤지석이 그녀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사건 이후 윤지석은 그의 집안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 모든 것을 덮었다. 그는 경찰을 매수했고 증인들을 협박했으며 이서아의 삶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며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강태무의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돋아나 있었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 소집을 명령했다. 갑작스러운 호출에 불만 가득한 얼굴로 모여든 임원들 앞에서 그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윤 회장의 기업과의 합작 투자 계약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선언했다. 회의실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수조원의 이익이 걸린 계약을 아무런 이유 없이 파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한 임원이 용기를 내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강태무의 얼음 같은 시선 한 번에 입을 다물어야 했다. 이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없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그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그 누구도 감히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 소식은 즉시 재계에 퍼져나갔고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격분한 윤 회장이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지만 강태무는 받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성그룹이 윤씨 일가를 상대로 날리는 소리 없는 선전포고였다. 기업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는 이서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을 군사시설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했다. 그녀의 방에는 최고 등급의 생체 인식 잠금 장치가 설치되었고 혹시 모를 외출에 대비해 여성 경호원이 은밀하게 그녀의 뒤를 따르도록 배치되었다. 그는 오 여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서아가 불안함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녀만을 위한 완벽한 요새가 되었다. 그날 밤늦게 강태무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거실 소파에 담요를 두른 채 도시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이서아를 발견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정해 보였지만 더 이상 어제와 같은 공황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낮에 벌인 일들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주방으로 걸어가 우유 한 잔을 데웠다. 그리고 그는 그녀 옆 테이블에 조용히 우유잔을 내려놓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의 서툰 위로 방식이었다. 이서아는 테이블 위에 따뜻한 우유잔과 굳게 닫힌 그의 서재 문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복잡하고 압도적인 감정이 담긴 눈물이었다. 그 감정은 아마도 감사함이라는 이름과 가장 가까울 것이었다. 강태무의 선전포고는 윤지석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하루아침에 수조 원짜리 계약이 날아갔고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으며 재계에서는 그를 문제아 취급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그가 지금껏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 돈 권력 사람들의 비굴한 존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고작 그 계집애 하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비뚤어진 복수심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는 이서아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녀를 다시 한번 자신의 발 아래 꿀리고 그녀의 희망을 짓밟아 버려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그는 뒷골목의 흥신소를 동원해 그녀의 행방을 쫓았지만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이라도 한 듯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그녀가 강태무의 펜트하우스에 숨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철옹성 같은 그곳에. 그 사실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강태무, 그 감정 없는 로봇 같은 놈이 감히 자신의 것을 가로챘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어느 비 오는 늦은 밤 윤지석은 술에 취한 채 강태무의 펜트하우스가 있는 빌딩 주차장에 나타났다. 그는 거액을 주고 매수한 내부 직원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보안 카드를 손에 넣었다. 경비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최상층까지 기어 올라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오직 이서아를 향한 증오와 강태무에 대한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장낼 것이다. 오늘 밤 이 빌딩의 꼭대기에서. 그 시각 펜트하우스 안에서는 강태무와 이서아가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며칠간의 긴장 속에서
처음으로 찾아온 평화였다. 강태무는 서류를 보고 있었고 이서아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은 흐르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편안한 동반자의 침묵이었다. 바로 그 순간 현관 쪽에서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금속음이 들려왔다. 강태무의 고개가 번쩍 들렸다. 그의 감각은 언제나 날이 서 있었다. 그는 이서아에게 가만히 있어라는 짧은 말을 남기고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벽에 부착된 비상 인터폰을 통해 보안팀에 연락을 취하는 동시에 서재로 들어가 묵직한 골프채를 손에 쥐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성가신 벌레를 처리하러 가는 사냥꾼의 얼굴이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술과 증오에 취한 윤지석이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이서아, 어디 있어 이년아. 그의 고함이 고요한 공간을 더럽혔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겁에 질린 여자가 아니라 차가운 분노를 담은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강태무였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 강태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윤지석을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알코올과 분노는 그의 공포심을 금세 지워버렸다. 네가 뭔데 그 계집애 내놔.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그는 품속에서 숨겨왔던 작은 칼을 꺼내들었다. 이성을 잃은 짐승의 모습이었다. 강태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사업가이기 이전에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받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윤지석의 허술한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골프채로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태무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윤지석의 복부를 걷어차 그를 쓰러뜨렸다. 하지만 윤지석은 포기하지 않고 바닥을 기어 이서아가 있는 거실 쪽으로 향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강태무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이성적인 판단, 계산적인 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오직 소파 뒤에 숨어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이서아의 모습뿐이었다. 그는 짐승처럼 윤지석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그리고 그의 주먹이 윤지석의 얼굴에 인정사정 없이 날아들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것은 더 이상 제압을 위한 폭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원초적인 본능의 표출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통제를 놓아버렸다. 보안팀이 들이닥쳐 피투성이가 된 윤지석을 끌어냈을 때 강태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혼돈이 지나가고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거실은 엉망이 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했다. 강태무는 천천히 이서아에게로 돌아섰다. 그녀는 여전히 소파 뒤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대신 혼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강태무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등은 상처로 피가 나고 있었고 그의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그 자신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말들이 흘러나왔다. 네가 내 세상에 들어오기 전까지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 나는 그저 존재했을 뿐이야. 하지만 네가 나타나고 나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어. 분노, 걱정. 그리고 지금은 두려워. 네가 다시 다칠까 봐.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감정 없는 로봇이라 불리던 남자의 첫 고백이었다. 그것은 화려한 미사역으로 포장된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연약함을 부서진 영혼을 가진 한 여자 앞에서 꺼내 보이는 처절하고 진실된 순간이었다. 그날 밤 두 개의 고독한 세계는 마침내 하나의 교차점에서 만나 서로를 끌어안았다. 윤지석이 끌려나가고 난 뒤 펜트하우스에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만이 남았다. 강태무는 여전히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드러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서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구급상자를 가져왔고 피가 맺힌 그의 손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의 상처 입은 손등에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아주 미세하게 떨었다. 그녀에게는 남성의 신체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첫걸음이었고 그에게는 타인의 온기가 자신의 상처에 닿는 것을 허락한 첫 순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독솜을 들어 그의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이 그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밤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고요한 거실 안에서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선명하게 울렸다. 그녀는 상처를 치료하는 손길을 멈추지 않은 채 수년간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끔찍했던 그날 밤의 모든 세부 사항들, 윤지석의 역겨운 행동, 그리고 도움을 청할 곳, 없이 철저하게 혼자였던 자신의 절망감에 대해서 강태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눈은 한순간도 그녀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그녀의 수치심을, 그리고 그녀의 분노를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고통을 온전히 인정하고 판단 없이 그녀의 편에 서 있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서아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골마 터졌던 상처를 마침내 드러내고 그 독을 짜내는 듯한 카타르시스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을 타인에게 온전히 털어놓고 있었다. 그리고 그 타인은 그녀의 상처를 비웃거나 외면하는 대신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며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긴 이야기가 끝났다. 그의 손에 서툰 솜씨로 감긴 붕대가 그녀의 모든 아픔의 증거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놓으려다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온전한 의지로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개어 얹었다. 그것은 남성 기피증을 앓던 그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의 시작이었고 구원에 대한 감사였으며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내는 가장 진실된 위로의 표현이었다. 강태무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그녀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으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내민 신뢰를 소중하게 받아들고 그것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대신 그녀의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 기꺼이 그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기로 선택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다. 엉망이 된 거실 너머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서히 동이 트고 있었다.
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희미한 여명이 번져나왔다. 길고 길었던 폭풍의 밤이 끝나고 마침내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 새벽빛 속에서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조용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의 주변에 널린 혼돈의 흔적들은 그들이 함께 이겨낸 첫 번째 전투의 훈장이었다. 폭풍 같았던 밤이 지나고 찾아온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차갑고 정적인 질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오 여사는 평소처럼 한 사람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대신 처음으로 식당에 두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강태무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서 밤을 새운 이서아에게 어색하지만 진심을 담아 함께 식사할 것을 권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마주 앉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강태무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심리 치료를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보호만으로는 그녀의 깊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트라우마 전문 상담가를 찾아냈고 이것은 강요가 아닌 그녀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혼자 가게 하지 않아. 내가 항상 밖에서 기다릴게. 그의 말은 그녀에게 세상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엄청난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치유 과정은 길고 험난했다. 첫 상담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하지만 강태무는 약속대로 상담실 밖에서 묵묵히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가 지쳐서 나올 때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녀를 차에 태워 가장 안전한 장소인 집으로 데려왔다. 그의 변함없는 지지 속에서 이서아는 아주 조금씩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작은 성공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혼자서 동네의 작은 카페에 다녀오는 것에 성공했고, 남자 점원과 눈을 마주치고 주문을 하기도 했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그날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강태무는 말없이 작은 화분 하나를 내밀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그의 서툰 방식의 선물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작은 기쁨을 공유하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각자의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가 사실은 클래식 음악 애호가라는 사실을, 그는 그녀가 그림에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장과 가사도우미라는 장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의견을 묻고 그녀의 생각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관계는 존중과 진심 어린 애정으로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조용한 세상 밖에서는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강태무가 윤씨 가문과의 계약을 파기한 진짜 이유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파파라치들이 그의 주변을 맴돌았고 마침내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두 사람의 흐릿한 사진이 한 타블로이드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진성그룹 강태무 대표의 숨겨진 여자 계약 파기의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그 기사를 본 이서아의 세상은 다시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자신 때문에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망가지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방 안에 숨어버렸다. 그때 강태무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후회가 없었다. 그는 그저 침착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는 그녀를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발코니로 이끌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밤하늘을 가리켰다. 너를 만나기 전까지 내 세상은 온통 무채색이었어. 의미도 감정도 없는 흑백의 세계. 그런데 네가 나타났고 내 세상은 처음으로 색을 갖게 됐어. 나는 그 누구도 그 색을 빼앗아 가게 두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그 어떤 맹세보다도 단단했다. 그는 숨어서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대신 그녀와 함께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비밀이나 약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세상에 색을 입힌 유일한 사람이었고, 이제는 그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존재였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수많은 불빛들이 만들어내는 도시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을 상대로 함께 싸울 준비가 된 하나의 팀이었다. 2년 후,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윤지석은 그가 이서아에게 저질렀던 범죄뿐만 아니라 강태무의 집요한 추적으로 드러난 온갖 비리들로 인해 차가운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가 이끌던 기업은 부도덕한 경영 방식이 드러나며 시장의 신뢰를 잃고 몰락했다. 세상의 정의는 더디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아왔다. 길고 어두웠던 과거는 마침내 완벽하게 청산되었다. 강태무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요새가 아니었다. 이전의 무채색 공간은 이제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실 벽에는 이서아가 그린 따뜻한 색감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발코니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 지는 작은 비밀의 정원으로 변해 있었다. 이서아는 더 이상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던 가사도우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미술대학에 입학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가꿔 나가는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변화는 기적과도 같았다. 그녀는 이제 낯선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때로는 혼자서 붐비는 거리를 산책하기도 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자신감과 평온함,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 특유의 부드러운 빛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자양분 삼아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강태무 역시 변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진성그룹을 이끄는 냉철하고 유능한 CEO였지만 더 이상 감정 없는 로봇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웃을 줄 알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정시에 퇴근했고 주말에는 그녀와 함께 정원을 가꾸거나 미술관을 찾았다.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에게도 일이 아닌 삶이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강태무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재가 아닌 곧장 발코니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서아가 새로 피어난 장미꽃을 스케치북에 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뒤로 다가가 익숙하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행동에 그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편안하게 그의 품에 기대며 그리던 그림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오늘 새로 폈어. 당신 닮아서 그런지 좀 까칠하게 생긴 것 같아. 그녀의 장난스러운 말에 그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이 넓은 집이 감옥 같았어.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야. 그의 말에 그녀는 몸을 돌려 그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들의 일상은 이처럼 작고 평범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얼마 전 새로 사온 어린 묘목을 정원 한쪽에 심기로 했다. 그들은 나란히 쪼그려 앉아 흙을 파고 조심스럽게 묘목의 뿌리를 흙 속에 뉘었다. 흙이 묻은 그들의 손이 서로 스칠 때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아이처럼 웃었다. 그것은 단순히 나무 한 그루를 심는 행위가 아니었. 그들의 사랑, 그들의 미래,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삶의 뿌리를 이 땅에 함께 내리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묘목을 다 심고 난 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자신들의 작은 정원을 바라보았다. 황혼이 지기 시작하며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 빛을 받아 반짝이는 정원은 마치 지상에 내려온 천국처럼 보였다. 강태무는 이서아의 머리카락에 붙은 작은 잎사귀 하나를 부드럽게 떼어주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 속에는 수많은 역경을 함께 이겨낸 연인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신뢰와 변치 않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황량했던 강철의 성 안에서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만의 정원을 꽃 피워냈다.